안녕하십니까. 영화평론가 정재영입니다. 영화수다 톡톡신의 네 번째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가졌던 연극 장면, 연극 에피소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화 속 그 연극이 단지 연극을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그런 연극 자체인지 아니면 그것 자체가 연극을 떠나서 이제 영화로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정지혜 평론가님,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거는 뭐 완벽하게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죠. 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 연극을 갖다가 반야 아저씨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줬다. 네네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이제 영화를 보여주는 거죠. 영화로. 네, 처음에 반야 아저씨 나오기 전에 나왔던 연극 잠깐 나오는데 고도를 기다리며. 네, 고도를 기다리며가 이게 뒤에서 그걸 보여주거든요. 앞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연극이 아니라 이게 영화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몇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느냐가 아예 네. 연극이랑 달라져 버리는 거죠. 네. 저는 뭐 이거는 연극이라고 볼 만한 점이 있나 할 정도로 연극이라고는 저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가볍게 본인의 의견을 한번 어떻게 대립이 또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학 선생님은 뭐 어떤 견해를? 예, 저는 뭐 연극은 연극이고 영화는 영화이긴 하지만 영화 속에서의 연극, 특히 가우쿠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이 연극은 영화 속에서는 가우쿠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영화가 가우쿠의 삶을 보여주는 거라면 이 연극은 영화일 것이고 이 가우쿠가 따로 어떤 다른 의미를 갖고 그 연극에 임한 거라면 연극은 또 영화 속에서 또 다른 재미로서의 이야기 속 이야기 구조처럼 또 다른 연극으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극이기도 하면서 또 영화이기도 하다. 예. 네, 복합적인 입장이시고. 네. 정원관님? 저는 뭐 제 선생님이 이제 앞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쨌든 가우쿠의 삶을 어떻게 보면 은유하는 거의 일종이기 때문에 거의 아저씨가. 네네. 그래서 영화에서도 사실 연극을 하는 장면이 아니고 이제 뭐 원작에도 나오지만 이제 오토가 녹음해 놓은 것도 반야 아저씨 대사잖아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지금 가우쿠의 상황이랑 그 반야 아저씨의 대사를 매칭을 계속 시키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고는 이제 연극을 연극으로 보여주려고 했다기보다는 영화를 위해서 연극을 이제 끌어들인 거라고 봐요. 네. 영화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뭐 조금 더 부연해서 더 이 연극이 그러면은 영화적으로 이렇게 치환이 됐다는 건데 그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뭐 아까 제가 지난번에 우선 제가 그러면 뭐 이게 그 연극 자체에 대해서 좀 제가 좀 굉장히 인상적으로 느낀 게 그 아시아권 배우들이 이제 각자 언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그냥 뭐 그런 어떤 연극의 형태를 이렇게 보여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게 연극의 그런 의미를 벗어나서 더 영화적으로 이렇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 어떤 장면인가요? 아까 전에 제가 산만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아시아권 국가들이 배우들이 나온다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히로시마라는 배경이랑 연관이 돼서 어떻게 보면 감독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과거가 다 아니라 같이 이제 고통받은 어떤 고통받은 나라들이 아시아의 나라들이 같이 말로는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로 나아가자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그 정도의 의미로 넣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지점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고레다 히로카즈가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그걸 영화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거를 이 감독이 다큐멘터리언적인 지점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반야 아저씨 연극도 이거랑 똑같은 형식의 연극이 실제로 이 일본에서 있었던 연극이에요. 있었던 연극이고
뭐 고도를 기다리며도 아마 유사한 연극이 실제로 있었을 것이고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도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 네. 일본 사람들이 이제 표현하고 창작했고 그 일본인들이 이제 즐겼다고 해야 되나? 경험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들이 하나의 이 그냥 텍스트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저는 증인처럼 이 영화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일본의 뭐 근현대사를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했어라는 이것도 뭐 그 일종의 변명이라고 하면 변명일 수 있는 거죠. 변명이자 동시에 증인인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로 이거를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하나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매체라든지 실제로 있었던 것들이 이 안에서 막 뒤엉키면서 하나의 사슬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라고. 정재 평론가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해석해 주시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정우성 평론가님과는 좀 달리. 네네. 지사 평론가님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잘 들었고요. 왜 말씀을 안 하시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영화 속의 연극이 이게 됐잖아요. 연극 네네. 속의 영화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네네. 그런데 그 위계관계가 왜 생겼을까를 살펴보면 이제 가우쿠라는 사람의 삶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네. 결론을 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 삶의 그 연극도 그 영화 속에서의 하나의 삶의 모티프를 재현을 하는 거라면 네. 어떤 측면으로 감독이 접근을 했을까를 보면 이게 리허설하는 장면하고 관객을 동원해서 실제로 상영을 하는 연극이 두 개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백의 공간을 얘기한다면 그 리허설에 비어있는 관객석을 보게 되면 이 연극 자체는 사실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영을 전제로 해서 연습하는 거긴 하지만 영화 속에 등장을 한다면 이거야말로 가우쿠의 삶의 한 단면이다라는 것이 정확히 느껴지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는 이 연극 자체도 가우쿠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동원된 하나의 수단이지 연극이라는 장르로서 구분을 해야 되는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제가 좀 약간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지나간 얘기지만 이사키가 사치 얘기를 하면서 그 대목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엄마가 정신병인지 혹은 연기를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진실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좀 상기하면서 해석을 해보면 연기라는 것은 지금 연기나 혹은 연극은 이 류스케 감독이 뭔가 항상 영화에서 뭐 다른 영화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영화에서 특히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티프로 사용하는 어떤 장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이제 영화적인 장치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바로 그 사찌 엄마가 두 개의 자아로 쪼개진 것. 그 사찌라는 자아로 이렇게 연기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건 진실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연극 자체가 삶과 유리되지 않았다. 정말 진실한 어떤 것이다. 거짓이 아니다. 라는 측면을 강조했고 그런 의미에서 연극과 또 다른 한편에 있는 오토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허구, 거짓말. 이 허구와 연극 이거는 가짜라는 것인데 모방이고 근데 그것을 진실하게 보는 류스케 감독의 그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실의 고통을 뭔가 극복해 나가는 수단으로서 차용된 것으로서 연기가 이렇게 의미 지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과 바로 그 동남아 배우들이 각각의 어떤 서로 소통되지 않은 타자인데 뭔가 그 하나의 그 연극 통해서 뭔가 이렇게 소통되는 어떤 모습을 갖다가 이상화시킨 유스케 감독의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인데요. 우리 사회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갑자기 상 떨리는데 반론을 하실까봐?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실이나 진리라는 게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연기는 거짓이어야 진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연기는 그런 척해야 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거짓이 질질 수 있는 이 삶의 역설이나 이런 것들을 네. 영화와 연극을 포함시키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진성학 선생님의 그 기본적인 그 입장은 항상 좀 복합적인 거였잖아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는 연극적이고 어느 부분에서는 그렇죠. 영화적이고. 지금 듣고 네. 보니까 그게 어쨌든 진리에 관한 이야기, 진실에 관한 이야기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류스케 감독의 아까 욕심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네. 이제 그러나 그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연극에 대한 그리고 이제 사실은 류스케 감독에 대해서 그래서 좀 우리가 이 작품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본 다른 어떤 작품하고도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체홉이라든가 연극에 대한 사실 그 비유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게 또 사실이잖아요. 네. 체홉의 갈매기 이런 작품도 이제 아사코 같은 영화에 나왔고 그런 점에서 보면 뭔가 의도는 굉장히 일관된 의도가 그래도 연극 장치적인 거에는 일관된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네네. 제가 말씀드리면 류스케 감독의 류스케 감독 영화를 제가 다 본 게 아니어가지고 아사코 해피아워 그다음에 드라이브 마이카 우연과 상상 4편을 봤는데 네네. 많이 보신 거죠. 네. 해피아워가 이제 그나마 이 중에서는 초기작이라서 해피아워를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마구치 류스케는 자꾸 이제 지상쌤 말씀이랑 선생님 말씀이 합쳐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그 허구와 픽션의 허구와 픽션 똑같은 거 픽션이랑 리얼리티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고 하는 주제적인 측면 2가지를 항상 갖고 가는 거고, 아사코에서도 이제 연극 장면이 나오기도 하지만 연극 장면이 아니라고 해도 아사코는 이제 같은 장면, 같은 상황, 같은 대사를 2번씩 반복해서 의도적으로 그것을 관객들이 인식하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픽션과 현실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영화기도 하고, 드라이브 마이카는 말할 것도 없고, 우연과 상상도 3번째 에피소드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2 여자 배우가 나오는데 제가 길게 영화는 이제 개봉한 거니까 설명을 안 하고 그것만 얘기하면 서로 동창인 줄 알았던 2 배우가 착각을 했다가 착각한 김에 서로 그냥 각자 착각한 연기를 해보자 하면서 서로 위로를 받거든요. 그런 픽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류스케 감독의 그 어떤 절망 속에서 고통을 극복하면서 그래도 그러니까 체홉의 얘기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어떤 하나의 그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거짓일지라도 그걸 진실인 척 하면서 그래도 살면 그것이 희망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방식을 류스케 감독이 처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보시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라이브 마이카 주인공이 배우잖아요. 연기라는 게 사실 이제 배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이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삶 자체도 일종의 하나의 연기니까. 꼭 진실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연결해서 의미를 해석해서 좋을 것 같아요. 정지평론가님은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아시아 일본하고 한국에 많은 감독들이 있는데 아까 버니 이창동 감독도 얘기했고 봉준호 감독이 이 하마구치 감독하고 이제 대담도 하면서 또 하마구치 감독이 굉장히 봉준호 감독을 많이 배웠다 하면서 존경하는 말도 하고 그 다음에 하마구치 류스케는 사실 대학에서 자신의 스승인 구로자와 기요시의 졸업한 이후에 스파이의 아내라는 각본을 공동을 쓰면서 거기에도 그 영화를 보면 약간 하마구치의 터치가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뭔가 그 2 감독의 끊을 수 없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뭔가 지금 이런 부분을 좀 비교했을 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그리고 또 이 영화에 보면은 부산이 나오잖아요. 한국 또 캐릭터가 나오고. 그리고 한국에서 또 영화를 이렇게 찍었어요. 깊이감이라는 영화를 찍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앞으로 이제 이 한일 영화 감독 대가들이 이제 이렇게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어떤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저는 하마구치 류스케 그러니까
감독이 고레다 히로카즈랑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오히려 많이 했거든요. 네. 요사와 기요시보다 네. 저는 오히려 고레다 히로카즈가 쓰는 영화 문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특히 이 영화에서 이 도심의 장면을 이 원거리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차가 이제 운전을 해가면서 도심 풍경과 대비되는 그 다음에 나중에 뭐 홋카이도 간다거나 홋카이도를 좀 약간 뭐 원시적이면서 좀 이상 세계 같이 좀 약간 그렇게 자유의 어떤 영역으로 그리는 것 자체가 고레다 히로카즈의 세 번째 살인? 그 영화에서 하는 방식이랑 되게 유사하고 거기도 양쪽 다 천변이 어떤 이 도시에 하나 남은 힐링의 장소처럼 나오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사하고 두 사람 다 또 모더니즘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으니까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이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를 보면서 한일 관계라든지 뭐 한일 관계의 근현대사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이 영화 마지막에 이 메가마트에 도착하잖아요. 네네.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아는데 이제 메가마트는 부산에만 있는 롯데마트 같은 거예요. 네. 이제 부산 지역의 브랜드거든요. 하나로마트 같은 그런 느낌. 롯데마트 정도 돼요. 브랜드를 얘기해도 될까요? 네? 브랜드를 막 얘기해도 뭐 영화에 나온 건데요. 하여튼 삐처리해야 되는 거기 이제 도착하는데 그게 저는 한국에 도착했다라는 느낌보다는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을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메가마트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반가웠고. 네. 자, 그러면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서 보니까 이제 힐링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힐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치유에 대한 주제가 분명히 이루스케 감독에게 있고 또 이 드라이브 마이 카에도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주제로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씩 하시면서 치유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혹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치유라기보다는 네네. 그것도 치유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넓게는 치유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실제 영화에서 표현하는 거는 해피아워도 그렇고 아사코도 그렇고 그다음에 뒤에 다른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인간을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래서 아사코에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아사코에서는 그래서 표현을 더럽지만 아름답다로 네. 인생을 표현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수나? 뭐 비슷한데요. 아까 생각했던 것과 유사하게도 일단 거짓말, 뭐 진리가 아님, 허구, 뭐 공허함 이런 것에 사람들이 어떤 의미 부여를 하고 그 의미 때문에 스스로가 파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현대인들에게 공허함, 거짓말하고 있는 것, 그런 척하는 것, 그 다음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냥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 평론에 덧붙일 말 있으신가요? 영화를 저는 영화관에서 못 봤어요. 영화관에서 못 봤고 이제 모니터로 봤는데 되게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가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으면 좋아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모니터로 담기에는 이 원경의 풍경이 좀 전달되지 않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보는 거를 한 번쯤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얘기는 사실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또 다른 고통을 얘기한 듯해요. 보통은 상실의 고통을 얘기하는 영화들이 많은데 그 상실의 고통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 가오코가 바로 그런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거기서 하마구치가 제시하는 건 뭐냐면 뭔가 이해하려고 하고 굉장히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결론적으로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렇지만 다가가는 것도 노력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걸 보면 분명히 희망의 작가이긴 해요. 희망의 작가이긴 한데 분명히 또 냉정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묘한 지점에 있는 작가고요. 그러니까 좀 시체말로 얘기하면 거짓말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가가는 노력이라도 해야 뭔가 되는데 그러나 결코 말처럼 다가간다라고 쉽게 얘기하지 마라.
남을 고통을 이해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한 시선을 갖고 있는 그런 감독이고요. 자, 뭐, 일단,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네 번째 토크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드라이브 이제 마이크가 4개의 토크를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흥미롭고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는 인생 그 자체죠. 한 편의 영화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화를 또 기대하면서 오늘의 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세 분의 평론가님 수고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음 토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